안녕하세요. 희망상상 프로젝트 세 번째 강연 시간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충남연구원 김진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코로나 백신 접종하신 분 계세요? 예, 여러분들 모두 청년분이시라 코로나 접종하실 시기는 아직 아니신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오늘 모시는 분은 우리보다 훨씬 더 바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어쩌면 TV 토론이나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번쯤은 보거나 또는 들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현재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의 교수로 계시고요. 우리나라 질병관리청 전염병 위기 관리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지금 활약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전염병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신 이재갑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은 코로나 백신 맞으셨죠? 네, 1차 접종 지지난주에 했습니다. 지지난주요? 예. 예, 아픈가요? 사실 아플 줄 알고 걱정을 했는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 면역 반응이 약해서 그런지 팔만 좀 뻐근하다 금방 괜찮아지더라고요. 아, 예, 그렇군요. 예, 네. 다행입니다. 교수님 과거 이력을 보니까 2015년에 네. 에볼라 긴급 구호대에서 활약하시고 또 같은 해 메르스 긴급 대응단에도 참여하신 걸로 돼 있더라고요. 네. 에볼라 하니까 어디 멀리 나가셔야 됐어요. 아, 예, 그 당시에 이제 에볼라 유행이 서아프리카 3개국에서 있었는데요. 이제 한국의 긴급 구호대는 시에라리온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에라리온에서 5주 동안 근무하고 돌아왔습니다. 아프리카에 메르스는 그럼 또? 네, 메르스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생했었으니까 제가 주로 이제 중소병원 발생한 병원들 방문해서 주로 컨설팅해서 병원이 이제 메르스 상황에서 회복되는 걸 좀 도와줬었거든요. 그래서 한 10여 개 병원들 컨설팅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긴급한 이 전염병 시기에는 교수님 그 현장에 주로 나가 계시는 역할을 하시고 계셨네요. 예, 계속 그렇고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도 환자도 직접 보고 또 환자 발생한 병원들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처럼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의 생생한 경험 또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을 이번 강연을 통해서 저희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재갑 교수님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도 될까요? 저도 긴장이 되는데 앉아 계신 분도 긴장하시면 같이 긴장하면 되게 내용이 어색해지니까 우리 편안하게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코로나에 대해서 1년 내내 들어가지고 어쩌면 좀 지겨울 수도 있고 또 삶 자체가 너무 단조로워지셨죠. 그렇죠. 어디를 가기도 좀 망설여지고 되게 수업도 아까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올라가면서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수업 있었어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이야 그랬더니 이게 좋아하는 건지 나빠하는 건지 모르는 약간 애매한 반응을 보이는 학생들을 봤는데 일단은 코로나 자체가 우리 삶의 모습들을 많이 바뀌게 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좀 정리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백신과 관련된 얘기 할 거고 그럼 백신 접종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건가? 정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조금 나아진 상황 정도 만들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이 궁금하실 텐데 그런 얘기 오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사회에 보신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에볼라 긴급구호대로 갔었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갔던 데는 시에라리온의 수도에 있는 그 이제 생활치료센터였는데 그 운영 자체를 이탈리아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 NGO에 한국이 같이 이제 합류해서 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원장님 그 에볼라 치료센터의 원장님이신데 좀 뭔가 다르죠. 이분 뭐가 다르죠 지금? 혼자 흰 색깔 입고 계시죠.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흰 색깔이 얼마 공급이 안 되긴 했는데 자기만 흰 색깔 입었어요. 나 원장이야 이제 이런. 근데 이제 이태리 의사들이 한국 의사들도 되게 권위적이라 그러는데 한국 의사의 권위적인 거에 잽도 안 되더라고요. 엄청 그 꼰대스러운 그런 분이셨고 본인이 한번 들어가면 보통은 이렇게 치료 시간 들어가면 1시간만 있다 나와야 되는데 한 번 들어가면 3시간씩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밑에 사람들을 못 나가요. 다 이 원장님이 환자 보고 나올 때까지 다 땀 찔찔 흘려가면서 계속 기다리는 상황을 만들어서 이런 꼰대가 없었었고 이제 환자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 이렇게 투석도 돌리는 데였는데 아프리카 전체 3개국에서 이게 투석이 가능한 센터가 저희가 유일했어가지고 마지막에는 중증 환자들이 다 전원이 돼서 사망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르스 때도 이제 환자 직접 봤었던 모습들인데 그때도 저희가 이제 환자 많이 보진 않았지만 환자 직접 봤었었고
이제 작년 한 8월 달에 책을 하나 냈었어요. 아마 강양구 기자라고 그 과학 쪽 그런 책들 좋아하시는 분은 이미 얼굴 아는 분일 수도 있는데, 이제 바이러스와 살아간다와 관련돼 있는 그런 내용들, 어쩌면 오늘 주제랑도 좀 매칭이 되는 내용인데, 혹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도서관 같은 데도 좀 책이 들어가 있으니까 좀 보시면 좋겠어요. 전 세계 유행 상황들 한번 보면 코로나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그리고 중간에 질문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강의 중간에도 저 질문할 수 있으니 질문해 주세요. 이게 제가 이제 오늘 오려고 어제 밤에 다시 한번 강의록을 업데이트했어요. 그러니까 3월 14일 어제 밤에까지인데 1억 2천만 명 가까운 이제 확진자가 나왔고 사망자가 260만 명이 발생을 했거든요. 지금 260만 명 정도 되면 지금껏 유행한 것 중에 스페인 독감 이후에 가장 큰 유행을 일으킨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보시면 사망자 커브, 그러니까 거기 확진자입니다. 신규 확진자 커브가 계속 올라가다가 1월 말 정도에 드디어 꺾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희망이 보이나 보다. 그런데 좀 더 어떻게 됐죠? 약간 슬금슬금 올라가죠. 그러니까 떨어지다가 정체되고 있죠. 우리나라 상황이랑 비슷해요. 우리나라 어땠죠? 3차 유행 크게 유행하고 한 300명대까지 이렇게 떨어지다가 안 떨어지고 지금 계속 이러고 있죠. 근데 슬금슬금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4차 유행이 시작됐나 안 시작됐나 이제 논쟁이 이제 지난 주말부터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든 간에 꺾였잖아요. 꺾였죠. 이 꺾인 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국가가 어디일 것 같아요? 역시 세계 어떤 뉴스에 좀 관심이 있나 봐요. 미국이 꺾이면서 드디어 꺾였어요. 미국이 1월 초까지 하루에 40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거든요. 하루에. 우리나라 지금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1년 내내 9만 명 발생했어요. 근데 미국이 어땠다? 하루에 40만 명이 발생을 했는데, 미국이 백신 접종도 이제 많이 하기도 했지만 백신 접종만으로 떨어지긴 좀 이른데, 뭐가 달라졌냐면 미국이 12월에서 1월에 뭐가 달라졌죠? 오늘 대답 진짜 잘할 것 같아. 대선이 있었죠.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에서 바이든 대통령으로 바뀌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들어서자마자,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인수할 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코로나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겠다 하면서 마스크 착용을, 공공장소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시켰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때는 의무화까지는 안 시켰고 일부 주만 의무화를 하고 일부 주는 마스크 벗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마스크 의무화시키고 전반적인 방역 상황을 강화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 충분해지기 전에 이미 유행 자체가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 현재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이 상황 발생했었고, 하루에 심각할 때 4천 명씩 죽었어요. 하루에 미국에서. 근데 지금 이제 좀 많이 줄어들어서 1,000명 미만으로 이제 사망자도 줄고 있는 상황이라서 미국의 상황이 좋아진 게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자는 보시면 아까 미국이 이제 사망자가 많다 보니까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많죠. 이게 남미는 포함된 건 아닌데 아무튼 이렇게 되고, 그다음 유럽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 쪽 계열, 그다음에 이제 지중해 있는 쪽이 있고, 아프리카가 사망자가 의외로 적죠. 그리고 이제 남쪽, 그러니까 이제 호주를 비롯한 뉴질랜드 쪽이 좀 적은데, 아프리카 왜 적을까요? 사망자가 왜 적을 것 같아요? 낮아서. 또 다른 의견. 맞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또 다른 의견. 마음대로 얘기하셔도 돼요. 틀려도 되고. 날씨가 더워서. 날씨가 더워도 유행을 했어요. 일단 아프리카 자체의 확진자에 대한 통계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단 체계가 잘 갖춰진 국가는 일부 있지만 진단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서 코로나에 누가 걸렸는지 여부가 확인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인구 구조가 달라요. 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좀 이따 상황 통계 보여주겠지만 어느 연령대가 가장 많이 돌아가실 것 같아요? 노령층, 아주 연세 많으신 분들. 아프리카에 노령층이 많아요, 적어요? 인구 구조가 청년 구조예요. 이미 60세 이상 사시는 분들은 아프리카는 정말 장수하시는 상황이거든요. 평균 연령이 40에서 50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70대, 80대까지 사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특징들,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질병적인 특징까지 해서 아프리카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그런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좀 벌어지고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9만 5천 명 발생했고 사망자가 1,700명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지금 사망자의 1,000명 정도의 사망자, 작년 11월까지 500명 사망했거든요. 근데 12월 이후의 사망자만 1,000명이 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1차, 2차, 3차 유행 중에 어떤 유행이 제일 컸죠? 3차 유행이 제일 컸죠. 제일 컸고, 3차 유행이 큰 것뿐만 문제가 아니라 3차 유행 막 시작될 때
뭐 이제 라디오나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저도 그렇고 몇몇 감염병 전문가들이 병실 부족하다고 아마 막 난리를 친 적 있어요. 그게 12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중환자실 부족해가지고 일부 중환자실 입원 못하고 사망하는 사람이 실제로 국내에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의료 체계가 과부하가 걸리는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망자가 폭증을 했어요. 그래서 늘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3차 유행 때 1월 달 중에 막 어디가 가장 큰 문제가 됐냐면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에서 집단 발병, 뭐 어떤 요양병원이 200명 발생하고 막 이런 적이 있었죠. 근데 거기서 발생한 분들이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자체가 연령이 엄청 높죠. 그리고 기저질환이 많고 그래서 집에도 가기 힘든 정도의 컨디션인 분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200명씩 뭐 300명씩 막 이렇게 발생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서 사망자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1,600명의 전체 사망자 중에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계셨던 분이 30%가 넘어요. 거의 30에서 40%. 거의 700명 정도가 다 요양원에 요양병원 거주하다 확진되고 사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 되게 상당히 사망자들의 그런 분포들 때문에 예방접종 일반인 중에 누가 제일 먼저 했죠? 의료진들 말고 누가 제일 먼저 했어요? 요양원하고 요양병원 있는 분이 제일 먼저 한 이유? 왜 그래요? 사망자가 제일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전체 사망률 한번 봅시다. 80대 이상이 몇 프로? 20%. 70대 이상이 6%쭉 내려가죠. 20대 사망자가 1월까지 없었다가 어제 한 명 사망하고 1월 달에 한 명 사망해서 20대도 2명 사망하긴 했어요. 대부분 이제 기저질환이 있었던 분들이긴 하지만 20대라고 그래서 아예 안전하지는 않아요. 어떻든 간에 사망자 어디 몰려 있죠? 60대 이상. 그렇죠. 그래서 일반인 예방접종, 그러니까 요양원, 요양병원 외에 예방접종 할 때 어느 연령대도 제일 먼저 맞을 것 같아요? 65세 이상부터 맞는 이유는 이 연령대에서 사망자가 제일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고, 백신 접종도 이제 수량이 일부씩 들어오죠. 그러면은 접종도 어떻게 하겠어요? 처음에 80대 이상, 좀 더 맞으면 70대 이상, 좀 더 백신 들어오면 60대 이상, 이런 식으로 연령별로 이렇게 천천히 내려오면서 접종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망률 1.76%고요. 이게 2차 유행 끝났을 때 몇 프로까지 떨어졌냐면 1.4%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3차 유행 때 확진자 확 늘면서 사망자 확 늘어가지고 1월 말에 1.8%까지 올라갔다가 최근 들어서 지금 마지막 3차 유행의 마지막에 지금 400명, 500명 발생하는데 지금 20대가 제일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20대에서 아까 많이 걸리는 거는 제일 많이 걸리는데 사망자는 적으니까 희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 30대가 많이 걸려서 희석이 되고 있어서 지금 조금씩 다시 사망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근데 이러다가 갑자기 유행 확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 갑자기 한 1,000명, 2,000명 발생하면 사망률이 또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앞으로 4차 유행이나 5차 유행이 생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생기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은 이번 학기도 그냥 계속 온라인이에요. 그렇죠? 이미 좀 온라인 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제발 그러지 않길 바라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이제 많은 그 감염병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존경받는 분 중에 한 분이 마이클 오스터홀름. 영어를 잘 못해서 이거 영어 잘하는 사람 발음을 어떻게 해요? 이게 M으로 끝나거든요. 오스터홈이라고 하는 것 같아. L이 묵음인가 보다. 오스터홈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신종 감염병만 20년 연구하신 분이에요. 20년 연구했고, 이분이 본인의 홈페이지 시드랩이라는 아주 유명한 홈페이지, 신종 감염병을 예측하고 뭐 연구 결과를 막 이렇게 매주 이제 업데이트하는 아주 유명한 이제 논문이어서 감염병 전문가들 다 아는 이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 그래프를 언제 이제 그 홈페이지에 계셨냐면 작년 4월달에 계셨어요. 작년 4월. 그러면 한참 전이죠. 근데 지금 이분이 예측한 대로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분도 본인이 창의적으로 개발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을 보고 만들었냐면, 스페인 독감과 코로나19의 유행 상황이 매우 비슷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스페인 독감의 상황을 만들어서 만든 그래프가 이거거든요. 그럼 한 번씩 봅시다. 이게 왜 이렇게 놀라운, 작년 4월에 이런 걸 예측한 사람이 있다는 게 상당히 놀라운 게, 봅시다. 유행이 이렇게 여러 번 반복될 거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약화되면 유행이 확 올라갔다가 확 조이면 떨어졌다가 반복될 거다. 우리나라 이미 3번 거쳤죠. 앞으로 4차나 5차도 있을 수 있다고 해서 반복될 거다. 두 번째, 가을과 겨울에 심각한 유행이 올 거다. 심각한 유행 왔어요, 안 왔어요? 우리나라도 심각하게 왔죠. 우리나라만 그랬어요?
미국하고 유럽은 더 난리 났죠. 우리나라는 오히려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나라 1년 내내 발생한 사람이 영국은 1월 달에 하루에 발생을 해서 10만 명씩 발생했고 하여간 그래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다 맞아떨어지죠. 그게 이제 앞으로 뭐 한 번 남았어요. 이제 백신 접종 이후의 상황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어느 정도 맞아떨어질 것 같은데 백신 접종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이제 마지막 유행을 이제 힘들게 지나고 나면 백신 접종을 많이 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접종을 통해서 사망률도 줄고 유행도 가라앉는 상황이 되더라도 바이러스는 사라지지 않겠다. 다만 큰 유행은 없고 어떻게 된다? 토착화돼서 겨울마다 유행하는 바이러스로 남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겨울마다 유행하는 또 뭐 무슨 바이러스 질환 있죠? 뭐 있어요? 독감. 그러니까 독감과 유사한 패턴으로 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왜 저렇게 예측을 하냐면 여러분 2009년에 신종플루 때 여러분 몇 살이었어요? 2009년에 몇 살이었죠? 혹 10살, 10살, 9살 신종플루 걸렸던 사람 있었죠. 그때 정말 죽도록 아팠죠. 예. 어쨌든 근데 그 신종플루 유행했던 H1N1이 그때 1년 유행하고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졌을까요? 2009년에 무지 무서웠죠. 그 걸렸을 때 나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공포감도 있었죠. 어린 마음에. 그렇죠. 근데 2009년 이후에 신종플루에 대해 두려워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근데 실제로 2, 3년에 한 번씩 H1N1 신종플루라고 했던 그 2009년에 유행한 H1N1이 매년 겨울마다 조금씩 유행했지만 지난 2018년, 19년에 엄청 유행했어요. 겨울에. 2018년, 2019년에 신종플루 유행한다고 여러분들이 신경 썼어요? 안 썼어요? 전혀 신경 안 썼죠. 나만 안 걸리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신종플루 유행한다고 언론에서 막 이번에 독감이 무섭대 막 이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신종플루는 사라지지도 않고 토착화됐지만 이미 우리가 느낄 때 뭐가 된 거죠? 종식된 거죠. 우리는 공포감을 안 느끼잖아요. 그렇죠? 코로나19가 어떻게 될까요? 백신을 많이 맞아서 사망률이 떨어져요. 많이 안 죽어요, 사람들이. 백신을 맞으니까 걸릴 수는 있지만 많이 안 죽기도 하고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감, 사람이 많이 안 죽기 시작하면 공포감도 조금씩 떨어지겠죠. 그리고 백신 맞은 사람이 많아지면 전파력도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겨울마다 유행하는 이 정도 바이러스 남으면 그러면 한 3, 4년 지나면 여러분이 겨울에 코로나19가 유행한다 그러더라도 공포감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예,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안 가질 것 같죠. 그러면 그때가 어떻게 될 거다? 그때가 심리적 종식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마음 같아서 싹 없어지면 좋겠죠. 근데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이렇게 확산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언젠가 바이러스가 계속 남아서 계속해서 유행할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되기를 현재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 저게 내년쯤 될지 후년쯤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현재 예측. 그러면 이제 유행의 예측 모델들을 하고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잘 대비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이게 영국에서 이게 좀 어려운 그림이었는데 좀 얘기 드리는 게 R값이라고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R0, 뭐 RT 이런 값을 하는데 혹시 들어본 사람? 안 들어봤어요? 감염 재생산 주수라 그래요. 그래서 R0라고 하면 그 바이러스의 특성이에요. 이 바이러스는 한 명이 감염되면 그 사람이 남한테 전파 가능한 시기에 평균적으로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게 R0 값이에요. 그러면 코로나19는 아마 그 R0 값이 한 3에서 5 정도로 따지는데 코로나19에 한 명이 걸렸어요. 여기 아무도 안 걸려봤죠? 여기 계신 분들. 그러면 2부 사람이 걸렸어요. 그러면 한두 시간 같이 놀았어요. 마스크 안 쓰고. 그러면 몇 명이 감염되는지가 R0 값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RT 값은 뭐냐면 이 R0는 바이러스의 특성이지만 RT라는 거는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 전파가 덜 되죠. 그러면은 그 전파력이 떨어지니까 숫자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막 열심히 해요. 집에서 아무도 안 나와. 그러면 시간별로 이 R값이 계속 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방역을 강하게 할 때는 R값이 뭐 0.9, 0.8까지 떨어졌다가 방역이 느슨해지고 마스크도 안 쓰고 막 돌아다니면 R값이 뭐 1.5가 되고 2가 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2가 되면 막 유행이 확 커질 거고. 그러니까 3차 유행 시작됐던 11월 말에 R값이 2에서 3까지 올랐거든요. 갑자기 300명이던 게 1000명까지 한 2주 만에 확 올라갔잖아요. 지금 어제 오늘 R0 값이 1을 다시 넘었어요. 1이면 어떻죠? 어제 300명 발생했으면 내일 300명 발생하죠. 그렇죠? 근데 1을 넘으면 어떻게 돼요? 어제 300명 발생했으면 내일 300명보다 더 많은 환자 발생하겠죠. 2가 되면 어떻게 돼요? 어제 300명 발생했으면 내일 600명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더 무서운 건 602라는 게 계속 가요. 600명 되면 그 다음 날 얼마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 좀 이상인데 12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주일 간격으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1이어도 무서워요. 계속 안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0.8까지 떨어졌다가 이번 주에 1.707로 다시 올라갔거든요. 무슨 얘기죠? 유행이 다시 슬금슬금 올라갈 것 같다. 어떻든 RT가 1.5일 때 영국이 여름에 어떻게 했냐면 올해 여름까지 예측을 했어요. 그러니까 백신이 아직까지 없다고 가정해서 예측을 한 건데 1.5만 돼도 환자도 많이 발생하고 사망도 많이 발생하고 일반 병실도 많이 발생하고 중환자실 사용도 많아질 거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예요? 적어도 이만큼 올리면 안 되겠다 그랬죠. 영국이 겨울 내내 백신 접종하고 내내 1에서 2 사이에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최근에 떨어져서 이제 숫자가 떨어졌는데, 그리고 1.1 정도, 그냥 한 명 1.1명 감염시키는 정도만이라도 유지를 하면 환자도 별로 발생 안 하고 일반 병실이나 중환자실도 괜찮을 거라고 예측을 언제 했다고요? 작년 6월에 했거든요. 이 예측을. 근데 어떻게 됐죠? 영국 겨울 내내 망했어요. 아까 얘기했죠. 하루에 막 10만 명 발생하고 하루에 1000명씩 사망하고 이런 상황. 어떻게 된 거예요? 알고도 당한 꼴 됐죠. 예. 그나마 백신 접종 시작되고 그나마 1월부터 막 우리나라 지금 뭐 9시 이후에 식당 닫고 이랬잖아요. 영국 6시 이후에 식당 닫고 막 이랬어요. 그렇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해서 현재 지금 이제 확진자 많이 떨어지긴 했거든요. 어떻든 그래서 앞으로 지금의 상황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언제든 어떻게 된다? 3차든 4차든 뭐 5차든 유행이 또 생길 수 있다는 부분, 또 생길 때 이 부분을 강력하게 통제를 안 하면 아주 많은 확진자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더 이제 쉽게 설명한 부분이 이거예요. 확진자 초기에 이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한 90% 이상 지키면 환자 발생이 초기부터 확 떨어져요. 그렇죠. 커브가 갑자기 확 떨어지죠. 근데 조금만 느슨해져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전 국민 60%만 지켜도 확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아예 안 하면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할 거면 어떻게 된다? 조짐이 안 좋을 때 처음에 선제적으로 확 올려놔가지고 처음부터 유행을 꺾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고 싶죠. 모든 사람이 이랬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3차 유행 전에 그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 못했을까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확 올리면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식당도 문 닫게 하고 다 문 닫게 하고 이래버리니까 경제적으로, 특히 일용직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갑자기 확 사라지죠.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업종에 손님들이 못 가게 되니까 경제적으로 엄청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충분하게 하지 않으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더라도 제대로 실현도 되기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매번 한 템포 늦다가 한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아마 이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서 유행을 한 것 같거든요. 이렇게 막으려면 훨씬 더 강하게 초반했는데 못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경제적 손실을 감안해서 확 조일 건지, 아니면 적당하게 경제적 손실도 최소화시키면서 환자 발생도 그냥 어떻게 그냥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는 그런 노력에서 3차 유행 때는 조금 실패했던 거고 1, 2차 때는 좀 성공했었던 측면도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하고 백신 접종 얘기 넘어갈 건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현재까지 6개고요. 코로나19가 추가돼서 7번째가 됐습니다. 7번째. 근데 4개는 감기 증상을 일으키면서 매년 겨울에 유행하는 바이러스로서 존재해요. 그래서 실제로 2019년 겨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실제 감기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긴 했었어요. 그리고 2가지는 메르스 잘 아시죠? 사스 2002년도에 중국, 싱가포르, 캐나다 이런 데서 유행했었던 사스가 있었고 코로나19가 7번째입니다. 예, 그렇게 되고 바이러스 이름은 질문이 있었죠. 예, 여기서 다시 여기 이 슬라이드로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게 낫겠죠? 예.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재까지 7개가 사람한테 감염을 일으키는데 코로나19 전까지 4가지는 단순 감기 증상을 일으키고요. 2가지는 메르스하고 사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추가되면서 7번째 바이러스였거든요. 혹시 질문 있나요? 예. 21세기 들어서 발생한 사스와 메르스는 코로나19에 비해 짧게 지나갔는데요. 현재 6종의 바이러스가 발생되었다고 하셨는데 혹시 바이러스 발생 시기가 주기적인가요? 일단 이제 코로나19가 2019년에 처음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사스가 언제죠? 2002년, 3년. 그리고 메르스가 2012년도에 중동에서 처음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연도상으로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10년 정도마다 하나씩 발생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바이러스가 알아서 주기적으로 계산을 해서 나올 것 같지는 않죠. 다만 조금 속도가 당겨지는 것 같기는 하죠. 그리고 코로나로만 얘기를 하니까 2002년, 2012년, 2019년이지만
인플루엔자까지 섞게 되면 2009년에 신종 인플루엔자 있었잖아요. 한 번 더 있었어요, 유행이.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일단 주기가 뭐 주기적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새로운 이제 바이러스의 유행이 조금씩 당겨지고 있고 그 간격이 짧아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예, 또 네. 만약 주기성을 띈다면 앞으로 나타날 바이러스는 몇 년 뒤에 나타날지 혹시 예측이 되는지요? 그리고 끝까지 되세요. 그리고 우리는 준비 또는 예방을 위해서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걸 맞힐 수 있으면 부채를 두고 나와야 돼요. 일단은 예측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먼저 언급을 했지만 뭐라 그랬죠? 주기가 조금씩 짧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바이러스 종류하고 이제 무관하게 생각하면 2002년도 3년도에 사스 발생했고요. 2009년도에 신종플루 발생했고 2012년도에 이제 메르스 발생을 했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2015년도에 우리나라 유행이 있었고 그다음 2019년 20년에 코로나19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주기로 보면 6년에서 한 5년 주기로 계속해서 특히 21세기 이후에 계속 그렇게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20세기 때는 이렇게 빈번하지는 않았어요. 20세기 때는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이 있었죠. 1955년도에 57년도에 아시아 독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1968년도에 홍콩 독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없다가 2009년도에 이제 신종플루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20세기에 3-4번 있었던 전 세계적인 대유행이 21세기에는 20년밖에 안 되는데 벌써 몇 번 있었다고요? 에볼라까지 중간에 낀다 그러면 거의 뭐 4-5번 정도의 전 세계가 깜짝 놀라는 그런 바이러스의 유행이 있었던 상황들이기 때문에 갈수록 많아질 거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앞으로 신종 바이러스 또는 신종 감염병의 유행이 계속돼서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정도의 바이러스가 유행할 거라고 사람들이 예측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건 같죠. 가장 대표적으로 예측했던 사람이 누구죠? 사실 바이러스 학자도 아닌데 빌 게이츠. 빌 게이츠가 2015년에 에볼라가 유행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비 안 하고 살다가는 어떤 바이러스인지 모르지만 한번 나면 정말 난리 날 거라고 예측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상당하게 준비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백신 준비나 이런 부분에 빌 게이츠 자비 털어가지고 뭐 1조 원씩 돈 대고 막 이러면서 백신 개발을 2016년, 17년에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어차피 신종감염병이 이런 식으로 유행할 거고 한번 유행하면 우리의 삶 자체를 송두리째 바꿀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재밌는 건지 어리석은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1차 유행을 지났잖아요. 그때 피크로 900명 갔어요. 그리고 그 당시 5,000명 넘게 발생을 했고요. 2차 유행 때 피크가 400명 가고 떨어지긴 했지만 1, 2차 유행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병상 준비, 특히 중환자실이나 이런 병상이 준비가 안 돼서 문제가 될 거라는 얘기가 정부도 얘기했고 전문가들도 얘기했고 다 얘기했었어요. 근데 3차 유행 시작된 12월에 병상이 준비가 돼 있었어요? 안 돼 있었어요? 아까 잠깐 얘기했죠. 준비 안 해놨죠. 왜 준비 안 했을까요? 분명히 아까 그래프 보여드렸잖아요. 가을 겨울에 큰 유행이 있을 거라고 예측이 다 됐죠. 근데 왜 병상 아무도 준비 안 했을까요? 병상 준비를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시기가 1월이나 2월 달 정도의 병상 확보가 될 거라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계속 늦어져가지고 그리고 준비가 계속 질질 끌렸어요. 그러니까 2차 유행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1, 2차를 너무 잘 지냈잖아요. 잘 지냈으니까 약간 자만감도 생겼고 아이 설마 뭐 이렇게 오겠어. 그냥 1, 2차 정도 막는 정도로 잘 막을 거야 라고 약간 느슨해진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3차 유행 때 좀 망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 정도로 막아낸 거는 외국에 비해서는 정말 선방한 거는 맞는데 준비 안 한 것 치고 그 정도 막은 거 정말 기적적으로 막은 거예요. 3차 유행은. 근데 어떻든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가 이미 예상도 하고 상상을 하더라도 우리 안에서 그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또는 우리가 대비한 것보다 더 큰 재난이 올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한 게 오게 되면 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상당히 무서운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상상 가능한 또는 우리가 준비 가능한 정도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과한 상황, 좀 더 나쁜 상황에 대한 준비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뭐 또 질문 있는 분 있나요? 예, 대답됐어요? 예, 그럼 다음 슬라이드 넘어갈게요. 지금 현재 그 코로나19는 한국에서 말하는 질병 이름이고요. 이제 외국에서 말하는 질병 이름은 코비드-19이라고 해서 부르죠. 근데 바이러스 이름은 어떻게 부르냐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럼 바이러스 이름? 그러니까 학명이죠. 그러면 사스 바이러스가 있는데 얘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면 뭐죠? 이거는 이 코로나19는 어떤 거? 사스가 다시금 변종돼서 온 거, 또는 변이 돼서 온 거구나라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양은 뭐 스파이크 단백질 이런 바이러스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바이러스의 유전형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랑 지금 유행하고 2019 이제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이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라 그러는데 유전적으로 거의 친척쯤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이게 유전적으로 멀면 이 가지 그림에서 멀면 거의 딴 바이러스에 해당되거든요. 메르스 이쯤에 있죠. 그렇죠? 근데 사스랑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거의 유전적 비슷하고 그림으로 그려도 유전자가 이게 유전자의 계보를 뜻하는 건데 이게 지금 이제 새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003년에 유행했던 게 여기 있고요. 이번에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여기에 있는데 유전적으로 10%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2002년, 2003년에 사스가 이제 전 세계까지는 안 갔어요. 그러니까 뭐 중국, 싱가포르, 홍콩, 캐나다 이 정도가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2003년도에 갑자기 확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의 감염은 사스가 2003년에 갑자기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다 사라졌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그 사스가 사람한테만 감염이 안 되지 사라진 게 아닐 거란 얘기죠. 그래서 봤더니 사스랑 유사한 바이러스가 박쥐 사이에서 계속 유행을 하고 있었어요. 계속. 그러다가 사람한테 감염되기 쉬운 형태로 다시 한번 변이가 일어나 사람한테 다시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사스의 재현이다라고 하는데 사스의 사망률이 10%예요. 10%. 전파력은 지금 현재 유행 코로나19보다 조금 떨어지거나 비슷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유행이 사스처럼 유행을 했으면 생각도 하기 싫죠. 지금 아까 우리나라 사망 1.76%라 그랬잖아요. 사스처럼 10% 되는 바이러스가 이렇게 유행을 했었으면 지금 우리가 생각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모든 국가가 국정 닫았고 모든 국가가 사스 유행할 때까지 집에 완전히 락다운 시켜가지고 바이러스 끝날 때까지 집 밖에도 못 나오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걸리면 10명 중에 1명이 죽는데 그런 바이러스를 상대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면 코로나19, 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가 영리한 걸까요? 적당히 죽고 적당히 전파력 세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방심하기 좋게 딱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사망률이 높았으면 이렇게 우리가 느슨하게 대응을 절대 못했거든요. 어쨌든 그래요. 여기까지 얘기 들었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없었죠? 넘어가겠습니다. 전파 방법 뭐라고 얘기 들었어요? 전파는 어떻게 전파된다? 비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떠드는데 제가 2m 넘게 가까이 안 가잖아요. 그 비말이 날아가면 얼마나 날아가냐면 보통 비말도 침방울이잖아요. 침방울에 바이러스가 묻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침방울도 무게가 있어서 1m 정도 되면 이렇게 뚝 떨어져요. 근데 제가 깜빡 강의하다가 재채기를 했는데 안 틀어막고 재채기 하면 몇 미터가 날아갈까요? 이렇게 하면 3m, 5m, 2m. 아까 전에 그냥 하면 1m에서 2m 가니까 재채기면 더 날아가겠죠? 5에서 7m. 세게 완전 진짜 무방비 상태에서 확 해버리면 저 끝에까지 날아가요. 15m까지 날아간대요. 예.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쓰거나 아니면 재채기할 때 어떻게 하죠? 기침할 재채기할 때 이렇게 가리라 그러죠. 그런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데 어쨌든 그냥 일반적으로 뭐 말을 하거나 이러면 1m, 2m 날아가요. 그러니까 1m, 2m 안에 들어오면 전염력이 세지는데 1m에서 벗어날 때마다 10cm, 20cm 더 벗어날 때마다 전염력이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비말 전파의 양상이 맞는데 다만 최근에 공기 중 전파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어떤 조건에서 생기냐면 밀폐된 공간, 환기가 안 되고 그런 공간 안에 확진자가 2-3명이 들어가 있고 한 20-30명이 같이 뭐 밥을 먹듯 마스크 못 쓰는 사람 밥을 먹고 이런 상황이 되면 멀찌감치 떨어지는 사람들도 감염이 되더라. 이제 실제로 전주 식당에서 2m 밖에 테이블에 그 고등학생 2명이 밥 먹으러 갔는데 여기에서 밥 먹었는데 2m 넘은 데서 그 한 8명 정도가 이제 밥을 먹었는데 그 중에 2명이 추후에 확진이 됐어요. 그래서 막 왁자지껄 이렇게 산에 갔다 오면서 왁자지껄 막 떠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바이러스 막 날아가가지고 막 날아가서 이 고등학생은 5분밖에 안 있었는데 그 고등학생들이 감염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밀폐된 공간 안에 확진자가 여러 명 있으면 또 왁자지껄 떠들고 난리를 치면 이럴 수 있구나. 또 식당이니까 마스크 안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래요. 아까 침방울은 1~2m밖에 안 날아가지만 떨어져요. 그럼 이런 환경을 오염시키겠죠. 그렇지만 중간에 이 침방울이 건조됐을 때 아직도 날아가는 바이러스는 멀리 날아가서 1~2m 이후에 있는 사람한테도 전파를 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이렇게 떨어진 바이러스들이 갑자기 문이 확 열리거나 아니면 에어컨 바람 같은 게 이런 데서 날리면 바닥에 바이러스 떨어지는데 이게 갑자기 세게 확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바닥에 떨어진 바이러스들이 이렇게 확 날릴 수도 있죠. 이때는 이미 침방울이 다 건조된 상태니까 바이러스가 가볍게 확 날아가 버리니까 이러면 기류를 타고 흘러갈 수 있어요. 스타벅스에서 한 50명 발생한 적 있었죠. 그때. 근데 그 사람이 그 확진자가 어디 있었다 그랬죠? 에어컨 바로 밑에 있었어요. 딱 이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마스크 벗고 한 2시간 동안 계속 공부하면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부에 에어컨 타고 그냥 쫙 이렇게 날려가면서 한 50명 발생했었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확진자가 만진 일원들 통해서도 전파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밀폐된 공간에는 마스크를 더 좋은 걸 쓰고 간다. 1번. 2번 아예 안 간다. 예, 아예 안 간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다가 막 손으로도 만지고 이러다가 손 안 씻고 그냥 마스크 벗고 막 이러고 하면 전파되는 거니까. 그래서 밀폐된 공간은 절대로 가지 않는다. 그리고 똑같은 헬스클럽을 다니더라도 지하 공간에서 환기 안 되는 공간에서는 막 몇십 명 발생을 하는데 1층이나 2층에 넓고 환기장되는 공간에서 운동한 사람들은 또 많이 가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환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게 요새 되게 많이 벌어지니까 그거 조심하자는 얘기예요. 예. 변이 바이러스 무섭죠? 예. 그럼 변이 바이러스가 무서운 이유는 뭘까요? 왜 무서울까요? 변이가 왜 무서워요? 치료제가 나왔는데 또 그거에 그렇죠. 치료제도 안 줄 수 있고 치료제뿐만 아니라 백신 다 맞춰놨는데 그 백신 효과가 없대. 진짜 짜증나는 상황 아니에요? 그럼 실제로 그러면 그런 바이러스가 유행했나 봅시다. 현재 영국발 벌써 70개국에 돼 있고 우리나라도 한 벌써 거의 200명대 가까운 환자가 발생을 했어요. 남아공발 한 30개국 발생했는데 문제는 영국발 변이는 백신 효과를 거의 안 떨어뜨리는데 남아공발 변이는 30에서 50% 떨어뜨린대요. 접종했는데 남아공발 바이러스가 혹시 전 세계로 유행하면 백신을 맞췄는데도 걸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갑자기 아찔해지죠. 그럼 백신 왜 맞죠? 이런 생각도 들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똑똑한데? 오늘 강의에 큰 도움을 주고 있어요. 또 이 친구만 좋아하는 거 아니니까 다른 친구들도 얘기하셔도 돼요. 예, 남아공발 변이, 브라질발 변이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는데 여기서 저희가 지금 이제 백신 효과 떨어지는 유전자가 뭔지를 고민을 해보면 일치되는 게 있어요. 2484K라고 있죠. 여기도 있죠. 그리고 뉴욕에서 좀 최근에 또 백신 효과를 떨어뜨릴 것 같은 바이러스가 하나 유행하고 있는 뉴욕발 변이가 있는데 그 변이도 2484K라는 유전적 변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얘나 다 어떻다? 아마 백신 효과를 상당히 떨어뜨릴 거다. 이렇게. 그러면 백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은 어떻게 할 건지 좀 이따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치료와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립시다. 이제 고위험군들 아까 얘기했죠. 가장 중요한 고위험군 65세 이상. 그리고 65세 이상인데 이런 질환이 있거나 65세 미만이어도 이런 만성 질환이 있으면 다 위험하고 암 환자, 특히 지금 현재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는 상황, 비만. 미국은 이제 한 40 BMI가 40 이상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30 이상만 돼도 제가 지금 벌써 28 정도 돼가지고 지금 걱정이긴 한데 저도. 그 다음에 장기 이식, 흡연, 뭐 예상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또 위험하다는 거고. 그러면 폐렴으로 심하게 진행하는 기전을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어렵게 얘기해봐야 힘드니까. 바이러스 자체가 폐세포에 침범해서 증식하면서 폐 자체 염증을 일으켜요. 그거로 폐렴을 일으키겠죠. 그것 때문에 폐렴이 오는데 한 가지 더 기전이 있는데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왔을 때 내 면역계를 과도하게 자극해요. 과도하게. 그래서 그 면역 반응이 세진 면역 반응 자체가 또 폐를 망가뜨리거든요. 그래서 치료제는 그래서 두 가지 방면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바이러스 자체가 증식하는 걸 막으면 치료가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이러스가 과도하게 면역을 자극한 거를 억제시켜도 치료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치료 방법은 그게 두 가지 방법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렘데시비어 얘기 많이 들었죠. 렘데시비어. 에볼라 치료제로 만든 건데 에볼라에서도 약간 시원치 않았는데 그래도 코로나에서 써봤더니 그네도 그냥 좀 이름값은 좀 했어요. 근데 문제는 사망률 차이 없고 인공호흡기나 에크모 시행 환자의 효과가 없다. 중증 환자의 효과는 없어요. 하지만 초기에 투여하면 치료기간도 단축하고 나빠지는 걸 예방하는 효과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치료제 아까도 얘기했죠.
바이러스 자체를 억제하는 치료제는 주로 언제 써야 돼요? 내 몸에서 염증을 이렇게 과도하게 일으키기 전에 빨리 조기에 쓰면 효과가 있는 약이에요. 이거는 환자가 이제 막 나빠지기 전에 빨리 투여해서 나빠지는 걸 막는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에 덱사메타존은 기본적으로 면역을 완화하는 약이고 면역 억제제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과도한 면역 반응 때문에 폐렴이 심해진다 그랬죠. 근데 덱사메타존이 그 면역을 완화시키니까 오히려 면역을 완화하는 약을 썼더니 사망률이 25% 감소했대요. 25%가 뭐야 그럴지 모르지만 100명 죽는데 75명 죽게 하는 건 또 효과는 대단한 거죠. 이 약은 아까 렘데시비어 5일 쓰면 300만 원 들거든요. 근데 이거 한 바이얼에 2,000원, 3,000원도 안 해요. 아주 비용 효과적이죠. 그래서 요새는 폐렴 있는 환자 덱사메타존 다 써요. 인공호흡기 단 사람 인공호흡기 사용 기간도 줄이니까 중환자의 실에 있는 기간도 줄여지는 약이에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항체 치료제 얘기 좀 많이 듣죠. 우리나라 셀트리온에서 만든 약인데 이 약도 비슷해요.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는 약이니까 경증이나 중등증 환자에서 증상 회복을 빨리 하고, 그러니까 입원 및 산소 치료 필요도를 감소한다. 그럼 어떤 얘기예요? 얘도 초기에 투여해서 나빠지는 걸 막는 치료제를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뭐 중증에서 쓸 수 있는 약일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주된 목적은 경증 환자나 중등증 환자가 악화되는 걸 막는 형태로 쓰는 약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를 이제 정리를 해놓은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무증상 경증이면서 거기다 비고위험군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걸리더라도 그렇게 힘들게 가지 않을 것 같은 환자들, 그런 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하고, 그냥 뭐 증상이 심하지도 않고 뭐 경증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열나면 해열제 주고, 그냥 뭐 기침하면 기침약 주고 하는 정도. 그다음에 생활치료센터는 병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상비약 정도만 나눠주면서 그냥 가족들한테 전파되는 게 무서우니까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돼 있으면서 그냥 안정 취하시다가 이제 남한테 감염시키지 않을 때 그냥 집에 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일종의. 그리고 이제 중증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중등증 환자 또는 고위험군은 아예 병원에 입원을 해요. 그래서 환자가 중간에 이제 뭐 치료를 받고 뭐 이제 이런 데서 주로 아까 말씀드린 항체 치료제라든지 렘데시비어 이런 데도 맞겠죠. 상태가 막 나빠지려고 그러면 여기서 투여를 해서 일단 이제 나빠지지 않게. 여기서 상태가 나빠지면 어디로 가요? 중환자실, 중증 환자 보는 데로 옮겨요. 저희는 이제 중증 환자만 보는 병원이어서 중환자실 4개의 병상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서 이제 이런 데 가면 인공호흡기도 달고 뭐 이런 치료를 하게 되는 거고, 더 심해지면 에크모라든지, 에크모 얘기는 들어봤죠? 에크모 뭔지 들어봤어요? 에크모 뭐냐면 우리 흉부외과 의사들 수술하는 거 많이 봤죠. 심부외과 의사가 그 심장 수술하려면 일시적으로 어떻게 되죠? 심장을 멈춰야 되잖아요. 멈추고 꼬매야 되면, 그러면 심장 멎어갖고 수술을 1시간 하면 그 사람 죽어버릴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인공 심폐기를 해서 혈액을 밖에서 산소를 줘서 심장 대신에 역할을 하는 기계. 그러니까 예전에는 흉부외과에서 심장 수술할 때 쓰던 기계가 지금은 폐렴이 너무 심해서 폐가 완전히 망가진 사람들한테 기계를 달아 체외순환해서 폐가 산소를 공급 못하니까 어떻게? 인공심폐기를 통해서 산소를 공급하는 장치가 에크모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에크모 환자 여러 명 치료했는데 애석하게도 에크모 달 환자 중에 저희는 한 명도 산 적이 없어요. 저희 에크모 달아서 에크모 달 정도 되는 분들 거의 70% 이상 사망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하고는 있는데 어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혹시 여기서 질문 있는 분 있으신가요? 예. 저 혹시 그러면 무증상이나 경증이었던 확진자도 이게 중등증이나 중증 또 위증 환자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나요? 네, 실제로 있고요. 지금 저희 병원에 한 분 입원해 계신 분이 처음에 생활치료센터 55세 분이에요. 55세니까 65세 이상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저질환 전혀 없었거든요. 그분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해 있었어요. 3월 4일 날 입원했는데 3월 10일쯤 되니까 조금씩 기침도 심해지고 열도 나고 호흡곤란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옮겼어요. 감염병 전담병원 옮겼다가 근데 한 이틀 있었는데 호흡곤란 더 심해져가지고 폐렴이 악화돼서 저희 병원으로 전원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공호흡기까지 달지는 않았지만 지금 되게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사실 지금도 사실 저한테 문자 올까 봐. 근데 이제 저 대신에 봐주시는 선생님이 있어서 잠깐 내려오긴 했는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경증이나 중등 처음에 다 환자들 대부분은 처음부터 확 나빠지지는 않고요. 처음에 가벼운 증상으로 있다가 그 중에 일부는 확 나빠지고 일부는 그냥 회복이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어요. 예, 또. 저 그럼 지금 뭐 중등증 위중 환자들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약물로 치료가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치료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는 해요. 그러니까 아까 뭐 여기 써 있지만 렘데시비르, 덱사메타존에 아까 얘기한 항체 치료제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막 섞어가지고 뭐 조금이라도 뭐 효과가 있다는 약은 다 투여하면, 특히 위중 환자는 정말 돌아가시기 직전의 환자니까 다 투여하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 낫는 건 아니죠. 약제로 최대한 바이러스를 억제하지만 중환자 치료를 통해서 환자가 버티는 데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필요해서 치료를 하는데, 이 정도까지 가면 거의 절반이 돌아가세요. 이 정도, 위중까지 가면 절반이, 이 정도 가면 한 3분의 1 조금 안 되게 한 10%에서 15% 사망하거든요. 중환자실까지 가는 소 정도 되면. 그러니까 치료는 하고 일부는 회복이 되긴 하지만 일부는 치료를 열심히 하더라도 돌아가실 수는 있다라는 얘기죠. 예, 또 질문 있었네요. 예. 무증상 환자의 경우에도 약물 치료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일단 무증상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서의 무증상하고요. 그러니까 무증상도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감염이 됐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증상 없는 사람은 진짜 무증상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선제 검사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전수 검사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밀접 접촉자들을 막 검사를 하다 보니까 내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이제 확진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있다가 증상이 생길 사람들도 진단될 때 무증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게 되면 진단 당시에 무증상 감염자가 40%예요. 40%인데 그 중에서 끝까지 무증상인 사람이 반이에요. 반. 그러니까 주로 젊은 사람들, 20대, 30대, 40대. 그리고 절반은 어떻게 되죠? 며칠 있다가 증상이 발현이 돼요. 예.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무증상인 사람은 아무 증상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치료를 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감기약 줄 것도 없고, 기침도 안 하고 열도 안 나는 사람이라 헤어져 줄 것도 없고 감기약 줄 것도 없죠. 그 20%는 그냥 좋아져요.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무증상인데 증상이 발현되는 사람은 그 정상 발현 정도에 따라서 이제 심하게 발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이제 뭐 병원을 아까 말한 대로 나빠지면은 이제 감염병 전담병원, 중증병원 갈 수도 있기는 있죠. 그래서 일단 무증상 환자는 치료 거의 안 하고요. 경증 환자 같은 경우도 아까 말한 렘데시비어나 이런 거는 이제 투여를 안 하기는 하는데, 다만 경증이어도 고위험군 환자 있죠. 경증이어도 고위험군 환자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항체 치료나 이런 걸 투여해 볼 수는 있어서 투여하는 경우도 있고, 렘데시비어 같은 경우도 이제 경증이지만 조금씩 폐렴이 발생해서 나빠지는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렘데시비어 같은 걸 투여, 고위험, 아까 65세 이상 또는 뭐 만성질환 있는 분들은 투여할 때도 있어요. 답이 됐나요? 예. 뭐 더 질문 없어요? 예, 그럼 다음 슬라이드 넘어갈게요. 이제 백신과 관련된 얘기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설문조사 한번 해봅시다. 여기 조사. 나 백신 접종하겠다. 내리고 안 하겠다. 3명? 안 하겠다도 아니고 하겠다도 아니면 기다려보겠다. 남들 다 맞는 거 보고 안 죽으면 맞겠다. 이 너무 비겁한데. 예. 그러니까 왜 꺼려져요? 왜 꺼려지는 것 같아? 마이크 든 김에 한번 대답 좀 할까요? 요즘 뉴스에서 백신 맞으신 분들이 좀 사망한다는 뉴스를 많이 접해가지고. 예. 그럼 제가 오늘 설득하면은 맞을 거예요. 제가 설득해 볼게요 오늘. 예. 한번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네, 봅시다. 그 백신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그 뉴욕 타임스의 코로나 바이러스 트래커라 그래가지고 구글에 검색을 하면 뜨는데요. 이게 칼 짐머라 그래서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과학 전문 기자인데 정말 대단하게 뉴스를, 이게 지금 1년째 계속 뉴스를 업데이트하고 있거든요. 개발 현황들부터 시작해서 각 백신의 특징, 어느 정도 도달했고 임상 결과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번역만 되면 좀 좋을 텐데. 그래서 영어 공부한답시 하는 겸해서 들어가시면 정말 내가 백신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도 이 기사만 읽어도 야, 코로나 백신 이런 거구나를 알 수 있어서 한번 들어가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일부러 소개하려고 제가 했고, 많은 이제 플랫폼들이 있긴 있는데 백신의 플랫폼들이 다양해요. 다양한데 그 이번에 코로나19에서 주로 사용되는 플랫폼들은 약간 좀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들을 쓰고 있는데 그것들을 표현해 주는데 봅시다.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한다고 그러는데요. 벡터 그러면 어떤 거죠? 벡터? 수학에서의 벡터 말고 과학에서의 벡터. 벡터라고 하면 숙주라고 생각하면 숙주. 우리나라 보면 숙주예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 유전자를 내 몸에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전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다른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유전자를 전달해서 항원을 만드는 기술이 바이러스 벡터 기술인데, 그러면 이 바이러스, 그러니까 벡터를 이용하는 바이러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안전해야죠.
이 바이러스, 벡터에 대한 해당되는 바이러스에 사람이 걸려서 죽으면 백신 못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감염을 일으키지 않거나 감염되더라 아주 증상이 경미한 바이러스를 이용해요. 그 대표적인 게 아데노바이러스예요. 아데노바이러스 한 100개쯤 되거든요. 사람한테 감염되는 건 100개쯤 되고요. 동물 사이에서 상당히 많은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 침팬지한테는 감기 일으키지만 사람한테는 감염은 되지만 증상이 거의 없는 아데노바이러스 이용한 게 아스트라제네카고요. 사람이 아데노바이러스 이용한 게 존슨앤존슨 바이러스. 존슨앤존슨이라는 얀센이라고도 하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 어떻든 그것도 사람에서는 이제 그 감기를 일으키지 않는 아주 가볍게 앓는 바이러스를 이용한 거예요. 그러면 그 바이러스를 어떻게 하냐면 이게 지금 이제 그 아데노바이러스 안에 코로나의 항원에 해당되는 걸 만드는 유전자를 삽입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안에 유전자에 어떻게 아데노바이러스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를 삽입을 시켜서 이게 내 몸에 들어와서 내 몸에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이 유전자가 나와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항원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항원을 누가 만들어요? 공장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유전자만 넣어서 내 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항원, 그러니까 항체를 만들 수 있는 자극하는 거를 내가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 항체가 생기겠죠. 되게 기발하지 않아요? 남의 바이러스, 사람한테 위험하지 않은 바이러스를 가지고 내 몸에 집어넣어서 그 유전자를 이게 유전자가 나와서 내 몸에서 이렇게 이제 항원을 만들어내서 이제 백신 면역을 만드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러면 mRNA 백신이라고 화이자하고 모더나 백신 얘기 많이 들었죠. 예. 얘는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그러니까 이 유전자 자체만 삽입하는 기술이 안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런 방식을 도입했었는데 최근에 백신 기술이 좋아지면서 이 mRNA 자체를 그냥 집어넣어서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항원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어요. 그게 최근 들어 2, 3년 사이에 갑자기 과학기술이 확 발달되면 생긴 거라서 앞으로 3년 전, 5년 전에는 계속 실패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주된 게 뭐냐면 리피드라 그래서 지질 성분 있죠. 지질 성분을 가지고 이 mRNA를 이렇게 포장을 하면 얘가 내 몸에 들어갈 때 안 깨지더라. 근데 왜냐면 이게 mRNA는 메신저 RNA라 그래서 세포 속에 있을 때는 안전하지만 세포 밖으로 나가게 되면 엄청 잘 깨져요. 엄청 잘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안정되게 이제 전달하는 방법을 못 찾다가 찾은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체로 투여를 해서 얘가 내 몸에 들어가면 메신저 RNA, mRNA는 메신저 RNA라는 개념이고요. 이렇게 되면 얘가 뭘 만들어요? 항원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스파이크 단백질에 한 항원을 만들어내서 이 항원이 나가가지고 면역을 자극하는 거예요. 얘도 그렇죠. 유전자만 삽입시켜서 내 몸에서 만드는데 아까 전에 유전자를 바이러스가 전달하면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고 유전자를 직접 넣으면 mRNA 백신 또는 DNA 백신인 거예요. 기전은 이해돼요? 예? 그러면 이제 워낙이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던 백신 방법은 이런 거예요. 밖에서 아까 스파이크 단백질에 해당되는 항원을 만들어요. 만들어서 그냥 밖에서 뭐 세포로 만들든 뭐 기계 조합으로 만들든 식물에서 키우든 만들어 가지고 그냥 요거를 집어넣는 백신이 이제 이게 합성 단백질 백신이라 그래서 우리나라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미국의 노바백스에서 만든 백신이 이 패턴이거든요. 클래식한 방법. 근데 다만 이 부분만 집어넣게 되면 항원 자극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형체가 잘 안 생겨서 면역 증강제라는 거를 이제 같이 넣어서 이거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써서 이제 이런 클래식한 형태의 백신도 효과가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딴 건 모르고 요거만 이제 알면 돼요. 요거만 이제 이해하면 되는데 화이자, 모더나 mRNA 백신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아까 mRNA 백신이 되게 불안하다 그랬잖아요. 예, 되게 불안하다 그랬죠. 혹시 뭐 질문 놓쳤나요? 아니요, 그냥 지나가도 되나요? 예, mRNA 백신들은 약간 아직도 불안정한 게 남아 있어서 보관이 어려워요. 영하 70도, 영하 20도에 보관을 해야 얘가 안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떤 거죠? 효과는 좋다고 나오기는 했는데 보관이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서 보급을 하려면 조금 이제 이런 냉동고라든지 이런 게 준비가 돼야 접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옥스퍼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 존슨앤존슨 백신 아까 바이러스 벡터용 있죠. 바이러스가 유전자를 싸고 있으니까 유전자 자체가 되게 안정되게 공급이 가능하죠. 그리고 잘 안 깨지니까 냉장 보관이 가능해요. 냉장 보관. 예, 접종 자체는 얘랑 얘 다 이제 2번이고 존슨앤존슨은 한 번마저도 괜찮다라고 나오고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승인돼 접종이 시작됐고 우리나라도 이번 달에 승인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노바백스가 아까 말씀드린 클래식한 방법 단백질 항원 백신이긴 한데 이 백신이 면역 증강제가 정말 좋은 면역 증강제를 써서 효과가 이게 89.3%가 이제 이것도 이제 벌써 한 3주 전 결과고요. 최근에 결과 나왔는데 96%가 나왔어요. 효과가.
사실 이쪽 백신이 90% 넘기기 힘들 거라 생각했는데 정말 백신을 너무 잘 만들었죠. 그래서 실제로 퍼센트는 그냥 단순하게 비교하면 이제 노바백스가 제일 좋다고 나오기는 하는데 어떻든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화이자 모더나는 변이 바이러스 연구는 없지만 어쨌든 효과가 감소될 거라고 나오고요. 옥스퍼드 아스트라제네카 남아공 변이에서 떨어지고 존슨앤존슨도 남아공이 떨어지죠. 노바백스도 남아공이 떨어져요. 어떻든 간에 얘네는 연구할 때 남아공 변이가 없었을 때 연구가 돼서 그 통계가 없어요. 어떻든 간에 이제 이해되죠. 여기까지. 그러면 백신의 보관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내에서 접종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게 접종이 될 거거든요. 잠깐 국내 개발 백신 약간 먼저 얘기를 드려야 되겠네요. 국내 개발 백신은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아까 노바백스 같은 항원 단백질 백신 이미 개발을 하고 임상에 들어갔고 셀리드가 아까 존슨앤존슨처럼 아데노바이러스 이용한 벡터 백신 만들고 있고요. DNA 백신도 지금 연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백신은 빨리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출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올해는 어떻게 된다? 외국에서 만든 거 이제 가져가서 만드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생산이 가능한 백신들 있어요. 뭐 얘기 들은 거 있어요? 우리나라 생산 가능한 백신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아스트라제네카 또 하나 노바백스. 그리고 지금 모더나 백신도 이제 우리나라 생산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든 옥스퍼드 아스트라제네카랑 노바백스 백신은 국내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으로 노바백스는 한 4월 달에 우리나라에 허가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4월이나 5월 되면 전체 백신이 국내에 다 들어올 건데 옥스퍼드 아스트라제네카나 노바백스가 국내 생산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 두 백신이 가장 주력으로 접종이 될 가능성이 높고 화이자랑 모더나가 이제 보조적으로 접종하는 가능성이 높기는 해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접종 순서에서 어느 나라가 제일 빠르죠 지금? 제일 빨리 맞고 질문 있나요? 예, 해보시죠. 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독감 백신처럼 코로나19 백신도 계절에 따라 맞게 될까요? 일단 지금은 이제 뭐 2번이나 1번 맞기는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독감 백신을 매년 맞는 이유는 혹시 아세요? 독감 백신을 매년 맞는 이유 몰라요? 혹시 독감 백신 매년 맞는 이유 아는 사람? 독감 백신은 백신 자체의 기술이 옛날 기술이기도 하고 항체가 오래 안 가요. 한 6개월 정도만 가고 항체가 떨어져서 그리고 면역 기억도 못해서 매년 맞아가지고 항체를 그냥 만들면 6개월에서 떨어지고 매년 떨어지고 이런 백신이에요. 그러니까 개량을 막 해야 되는 백신이기는 한 거. 두 번째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변이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2, 3년 지나면 똑같은 뭐 아까 신종플루 H1N1이든 H3N2든 변이가 생겨가지고 새로운 바이러스 백신으로 바꿔서 접종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코로나19 아까 변이 얘기 계속했죠. 백신 효과 떨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만약에 백신 효과가 떨어질 만한 바이러스가 너무 유행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시 접종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백신 만드는 방법들이 mRNA 백신도 유전자만 조작하면 새로운 백신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바이러스 벡터도 유전자 조합판만 조금만 바꾸면 만들 수 있어서 이미 남아공변이나 영국변이나 이런 데에 듣는 백신들이 이미 연구가 시작이 돼서 화이자 같은 경우에 다음 달이면 이제 그 변이 바이러스에 듣는 백신에 대한 연구가 실제 사람에 대한 투여가 시작돼서 연구가 시작될 거고 아스트라제네카도 여름 전에 이제 연구를 할 거래요. 그러면 지금 1, 2차 다 맞고 있잖아요. 예, 좀 더 맞아야 되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대응하는 백신이 나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추가 접종을 하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미 2번 맞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도 완전 효과가 떨어진 건 아니니까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극을 주면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이미 맞은 사람은 추가 접종 1번 정도 하는 방식으로 추가 접종할 계획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막 맞으려고 했더니 변이 바이러스가 너무 유행을 많이 해서 기존의 바이러스는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뭘 맞아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으로 2번 맞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맞추고 있는데 내년에 또 뭐 새로운 변이가 나와서 유행을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년에 변이 바이러스 맞춰서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또 맞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매년 맞는 백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또 뭐 더 질문 있는 분 있나요? 또 있어요? 그러면 사스나 메르스처럼 이런 건 종식이 됐으니까 백신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코로나19 백신은 되게 빨리 만들어져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만들어질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스하고 메르스 때 백신 개발을 했죠. 백신 개발 연구를 하다가 사스는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막 만들다가 허걱
아주 손해를 많이 봤겠죠. 연구했던 사람들이. 근데 어쨌든 그때 연구했던 거 있었죠. 그게 기반이 돼가지고 이번에 코로나19 백신 만드는데 다 이제 기술로 사용되기도 했고요. 메르스는 만들어서 뭐 2단계 연구까지 진행된 경우들이 있는데 시장성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중동에서만 유행하는 바이러스고 가끔 우리나라처럼 뭐 해도 우리나라 몇 명 발생했죠, 메르스? 186명 발생했어요. 186명 예방하려고 전 국민 예방 접종하기는 어렵잖아요. 중동처럼 환자가 많으면 모를까? 그러니까 중동 자체가 백신 개발에 별로 열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의 사람들 맞추려고 백신 개발하면 그 백신 개발에서 그 본전을 못 뽑아서 개발이 안 됐는데, 다만 연구는 진행됐고, 사스하고 메르스 때 연구했었던 그 플랫폼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립이 됐었고, 아까 잠깐 말했죠. 빌 게이츠를 포함한 여러 가지 전 세계 연합들이 만들어져서 세계 감염병 연합이라 그래서 2017년도에 이렇게 발주가 시작이 됐거든요. 거기에 펀드가 한 2조 원 정도가 모였었어요. 여러 국가에서. 근데 거기서 어떤 식의 연구를 진행했냐면 플랫폼 기술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특정 감염병에 대해서 백신을 만들 때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사용되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바이러스가 있으면 다른 바이러스 거기다 삽입해서 만들면 될 수 있게끔 만든 플랫폼 기술이 개발됐기 때문에, 그래서 백신 개발의 기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선각자들이 이런 신종 감염병 유행하는 걸 대비해서 바이러스가 새로운 게 나오면 기존에 만든 기술에다가 그냥 바이러스 삽입해서 만드는 형식으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1년 만에 바이러스 백신이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껏 그러니까 누군가는 노력을 하고 있었던 거, 그리고 우리가 사스랑 메르스를 경험해 봤던 게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일찍 나오는데 상당히 기여를 한 게 맞아요. 네, 이해됐나요? 네. 또 다른 질문 넘어갈까요? 넘어갑시다. 그래서 현재 어느 나라가 제일 빠르냐면 전 국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한 900만 정도 돼요, 인구가. 그러니까 서울시 정도 되는 인구니까 딱 그다음에 도시국가처럼 딱 몰려 있으니까 접종하기 되게 편하고, 초반부터 그냥 아주 비싸게 그냥 우리 보통 뭐 한 30불 줄 때 우리 50불 줄게 그래가지고 손들어서 이제 백신을 도입한 국가예요. 그래서 많이 맞춰가지고 지금 전 국민의 50%가 접종이 끝났어요. 2차 접종까지. 전 국민의 거의 90%가 1차 접종을 마쳤어요. 엄청 빠르죠. 그래서 유행이 확 꺾이다가 조금 정체되고 있다가 백신 접종률이 더 올라가니까 다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총리가 여름에는 마스크 벗고 식당 가자 그러고, 최근에 얘네는 이제 접종을 안 받는 사람들 일부가 있어요. 접종 안 받는 사람들을 꼬시려고 그린 카드라는 걸 발행해서 접종한 사람만 식당 갈 수 있고 접종 받은 사람만 공연 보러 갈 수 있고, 이렇게 좀 하고, 좀 치사한 건지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랍에미리트, 그 다음에 영국, 미국 정도가 지금 인구 대비해서 접종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국가들이긴 해요. 뭐 질문 있어요? 예. 그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백신 이제 접종이 시작되고 있는데, 코로나를 접종을 받고 나서 이제 항체가 생기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항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시스템도 좀 구축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논의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면 접종을 한 사람들이 항체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하려면 전 국민이 접종도 해야 되는데 피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 방법을 안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접종한 사람들에 대해서 접종 증명서를 발급을 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항체가 생기는지 여부는 임상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는데, 임상 시험을 통해 밝혀졌는데, 접종한 어느 백신이든 접종을 한 사람은 거의 99% 항체는 생겨요. 항체는 생기고, 다만 그 항체 생기는 수준에 따라서 감염이 되느냐 안 되느냐 퍼센트가 아까 뭐 90몇 프로, 60%, 70% 이런 정도의 퍼센트거든요. 어쨌든 항체는 다 생기니까 항체 검사를 굳이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러면 백신 2번 맞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평생 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접종 증명서에 유효 기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백신의 효과가 언제까지 가는지 연구가 계속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접종을 제일 먼저 맞은 사람이래 봐야 아직 1년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6개월 정도까지는 괜찮은 거로 밝혀졌고, 그게 1년까지 갈지 안 갈지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에 6개월까지 유효하면 6개월짜리 접종 증명서 발급될 거고, 1년까지 가능하면 1년짜리 접종 증명서 발급되겠죠.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됐냐면, 미국이 2차 접종까지 끝나고 2주 지나면 보통 효과가 이제 극대화가 되니까 2차 접종까지 끝나고 2주부터 90일까지 사람들한테 어떤 특혜를 줬냐면, 코로나 확진자는 접촉을 하더라도 자가격리 면제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뭐 그냥 괜찮죠. 근데 그게 이제 뭐 6개월까지 가면 6개월까지 늘어날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건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미국하고 좀 상황이 좀 다르긴 하죠. 그렇죠? 미국이 40만 명, 뭐 10만 명 발생했으니까 조금 뭐 전파되는 거는 그냥 넘어가는데, 우리나라는 감염되면 어떻게 되죠?
다 생활치료센터로 다 들어가야 돼. 그리고 접촉하면 다 돼야 되고, 그리고 백신의 효과 중에서 아까 그 뭐 90% 60% 이렇게 나온 거는 증상이 발현된 사람에 대한 예방 효과예요. 증상이 발현된 사람. 그러니까 아파요. 그래서 저 아파요. 해서 가서 검사했더니 당신 확진됐네요. 이런 사람들을 통계해서 비접종자에서 10명 발생했는데 접종자에서 1명 발생하면 90% 효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증상 감염에 대한 백신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네, 있긴 있지만 무증상 감염까지 막는 확률이 연구가 많이 안 됐고 일부 연구 나온 게 한 60% 예방한대요. 그러니까 백신 맞고 무증상 감염자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무증상 감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증상도 없을 뿐더러 전파력은 아까 증상이 시작된 무증상인 사람이 제일 전파력이 강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증상인 사람은 아까 그 증상이 생길 수 있는 사람보다 감염력이 80% 정도 떨어져요. 20% 정도 감염을 하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상황에서 그 정도 감염 생기는 거는 용납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20% 정도 감염시키는 게 만약에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간호사가 마스크 벗고 뭐 나는 다 괜찮아 그래 놓고 만약에 막 다 돌아다니게 되면 그 20%라도 위험한 사람 전파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는 좀 더 강하게 할 가능성이 어떤 논의가 시작됐어요. 접종자에서 격리를 해제해 줄 거냐 아닐 거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고 그다음에 추후에 결정될 것 같지만 아까 이런 문제 때문에 미국보다는 좀 강하게 조일 수 있고요. 미국은 한 가지 더 발표된 게 있죠. 마스크 착용, 접종자 마스크 벗어도 되는데 언제 벗을 수 있냐면 젊은 사람들끼리 여기 다 접종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끼리 모일 때 마스크 벗어도 된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이면 노인들도 만나고 안 좋은 사람 만나니 그런 사람 마스크 쓰라 그래요. 어떤 얘기죠? 고위험군을 만날 때 마스크 써야 된다. 접종자도. 하지만 젊은 사람끼리 쓰면 마스크 벗어도 된다라고 이미 가이드가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냥 마스크 계속 쓰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거의 발생 안 할 때까지 마스크 쓰고 다닙시다라고 하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다음 질문 있어요? 없어요? 좀 넘어갈까요? 백신 접종은 뭐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7월 넘어서부터 아마 여러분들은 거의 9월 달 돼야지 맞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접종 문자가 와요. 그리고 예약하고 이제 1차 접종하고 2차 접종하면 이제 접종 증명서는 발급이 되고 현재는 문서로만 발급이 되는데 디지털화돼서 아마 앱이라든 이런 데서 깔 수 있게끔 갈 거고요. 국가마다 그런 접종 증명을 달라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현재 그걸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접종이 된 사람만 뭐 입국을 허락해 준다든지 뭐 자가격리를 면제한다든지 얘기했으면 나오고는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이제 그거는 논의를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어떤 접종 증명서는 발급될 거고 저기 디지털화도 될 거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접종 체계는 2가지 접종 체계 있는데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 화이자나 모더나는 냉동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일반 의료기관에 냉동고 영하 70도 냉동고 없거든요. 여기 이과생들 있어요? 이과생? 다 문과생인가요? 이과생이 맞는데 영하 70도 냉동고는 정말 실험실 같은 데서나 쓰는 냉동고고 가격 또한 1,000만 원이에요. 어마어마해요 가격이.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예방접종센터를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서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이 접종센터에서 접종을 하고요. 아까 냉장 보관이 가능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뭐 얀센 백신, 노바백스 백신은 어디서 맞아요? 우리가 독감 백신 맞는 것처럼 위탁의료기관, 동네에 있는 병원이나 의원에서 맞을 수 있게 운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접종할 때 화이자로 배정받으면 여기로 가게 될 거고요. 화이자나 모더나. 여러분이 뭐 노바백스나 아스트라제네카로 배정받으면 병의원, 근처에 있는 병의원에 가서 되고요. 접종센터는 보통 구나 군 또는 시마다 하나나 2개 정도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연락 오면 거기서 접종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방접종센터 2가지, 위탁의료기관, 나머지 백신에서 된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어떻게 접종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국립의료원 가서 제가 접종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립의료원의 접종센터 모습. 저는 화이자 백신을 3월 1일 날 맞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2차 접종을 해서 이제 접종이 끝나요. 부럽죠? 부러워지기 시작하지 않아요. 아까 접종 안 하겠다는 사람도 안 걸리면 좋잖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약간 노화가 됐나 봐요. 저랑 같이 20, 30대 간호사가 같이 맞았는데 20, 30대 간호사는 좀 힘들어했어요. 근데 저는 팔만 아프다 끝나서 저는 그 지나가면서 되게 씁쓸했어요. 아, 내가 이미 면역으로는 노화가 됐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쨌든 그래요. 어쨌든 예진하고요. 접종하고 15분에 30분 관찰을 해야 돼요. 특히 아나필락시스라고 중증 이상 반응이 30분 이내에 대부분 발생을 해서 또 90%는 15분 이내, 전체는 30분 이내 발생하니까 중증 알레르기가 없으면 15분, 중증 알레르기가 있었던 분들은 30분 동안 여기서 이제 대기하다 가고요. 혹시라도 이제 문제가 생기면 여기 응급 치료 구역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서 응급 조치 받고 여기서 해결 안 되면 가까운 응급실로 실려갈 수 있게 지금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의원급 같은 경우는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안 좋으면 응급실로 이제 끌려가서 119로 이제 불러서 이제 이송하게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접종 순서 어떻게 될까요? 현재 누가 맡고 있죠? 여기 노인요양병원 입원자, 종사자, 노인요양시설 이 부분들 접종을 하고 있어요. 65세 이상도 이제 최근에 허락돼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시작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5만 명. 제가 여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일찍 맞은 건데 원래 2월 초가 될 뻔했는데 늦어서 2월 27일부터 접종돼서 이제 대수 제가 여기 들어가 있고 그다음 누가 맞죠? 종합병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현재 맡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맡고 있고 그 다음이 여기입니다. 여기부터 이제 병원이라든지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시지 않은 일반인 대상 접종은 5월로 됐는데 이거를 당기기 시작해서 4월로 당겼어요. 4월에 한 100만 명에서 150만 명 맞을 거고 5월부터 속도가 올라가서 5월, 6월에 아마 한 거의 700만 명 넘게 접종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본격적인 접종이 시작되고 엄청나게 만수가 맞을 거고 7월 넘어서부터 이제 나머지 성인 만성 질환자부터 맞고 소방경찰 필수인력, 교육 보육시설 종사자. 근데 이 교사를 여기로 땡기자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교사, 교수 뭐 이런 분들 땡기고 있는데 어쨌든 처음에 이분들이 한 7월 초에 맞을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7월 말 8월 넘어가면서부터 연령대부터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65세 이상 맞았죠. 여기서 50세 이상, 40세 이상, 30세 이상, 20세 이상. 여러분은 언제쯤? 9월쯤. 빠르면 9월쯤, 늦으면 10월쯤. 근데 만약에 백신이 물량이 갑자기 이제 한 7월부터 막 들어올 것 같거든요. 당겨지면 어쩌면 7월, 8월에 정말 전 국민들이 그냥 다 가서 맞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빠르면 7월에 맞을 수도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제 백신 접종, 백신 수량이 빨리 공급되기를. 그래서 11월까지 일단은 접종하기로 예상했던 모든 연령대와 모든 고위험군은 다 접종을 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빠져 있는 사람이 누구죠? 누가 빠져 있어요? 누가 빠져 있어요? 어린애들 18세 미만. 왜 빠졌죠? 효과가 없어서? 너무 잔인한데 안 걸리는 건 아니잖아 걔네들도. 네? 사망자가 없어서 20대 2명 사망했으니까 20대까지 맞춰준다. 18세 이하에 대해서 연구가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애들한테 예방접종하려면 적어도 어른들에서 안전한지 증명이 돼야지 애들한테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18세 이상 또는 화이자만 16세 이상에 대해서 연구를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화이자는 16세 이상에서 허가가 됐고 나머지 백신 18세 이상에 대해서 연구가 끝났으니까 허가가 됐고요. 현재 12세에서 16세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6살인가부터 지금 18세까지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허가가 되면 이제 그게 아마 여름 지나서 하나 둘씩 한 연령대부터 올라가니까 그 연령대는 아마 조금 더 있다가 빠르면 한 8, 9월 넘어서부터 시작되든지 아니면 겨울부터 시작될 수도 있어서 연구 끝나면 확대될 거다. 더 밑에 유아, 신생아 더 뒤에 가겠죠. 적어도 6살 이상 애들이 안전해야 그 밑에 애들도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겨울까지 못 맞을 가능성이 높고 내년 정도 돼야지 아마 연구가 다 끝날 것 같죠. 그다음에 또 하나 빠져 있어요. 성인이지만 접종 대상에 빠진 사람. 고령자는 65세 이상 다 허가됐습니다. 누구 빠졌죠? 임신부 빠졌죠. 임신부 빠져 있어요. 임신부가 생각보다 적지 않죠. 우리나라가 1년에 아기들을 태어나는 게 한 80만 명 나니까 그 사이에 한 80만 명 임신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임신부는 왜 빠졌을까요? 태아의 안전성이 아직까지 증명이 안 됐고요. 산모에서 안전성이 증명은 안 됐어요. 근데 대부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안전성에 대해서 연구가 일부 백신들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경우가 있죠. 접종을 하다 보면 나 임신 아닌지 하고 접종을 했던 사람인데 추후에 임신인 경우가 확인되는 경우 있죠. 그런 사람들 데이터를 많이 모아놓으면 임신 후에 큰 문제 있었는지 없었는지 데이터도 쌓이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지금 수집하고 있어요. 연구도 진행되고 있고 임신부에 대한 접종 연구도 이제 조심스럽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그런 데이터를 쌓아서 임신부에 대해서 안전성 증명되면 임신부에 대해서도 오픈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접종을 다 한다 그래도 18세 미만과 임신부 빼고 나니까 얼마나 맞게 돼요? 전체 접종 대상이 3,700만 명이에요. 그렇죠? 3,700만 명이면 전 인구의 얼마가 되죠? 6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아까 백신 효과가 100%가 아니었잖아요. 60%가 다 맞았는데 뭐 평균 잡아 80% 잡거든요. 그러면 전 국민이 그러니까 접종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맞춰면 60%가 맞는 거에 백신 효과를 80% 보면 전체 백신 효과는 몇 프로예요? 48%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접종 안 하시는 세 분이 만약에 20대가 반을 안 맞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집단 면역이 없어요. 집단 면역이. 그래서 백신 접종은 내가 예방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특히 젊은 층도 좀 억울할 수도 있는데 내가 걸리면 별로 안 아프죠.
그러니까 안 맞으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안 걸리면 누가 또 안 걸릴 수 있죠? 나의 가족, 우리 공동체, 내 친구, 부모님, 할머니 안 걸리게 하는 측면들 때문에도 접종할 수 있는 모든 사람 접종을 다 해주시는 게 맞아요. 부작용 사례가 두려워서 이제 앞으로 부작용 얘기 좀 드릴 거예요. 어쨌든 이제 코로나 백신끼리 뭐 막 섞어서 맞으면 더 좋을 것 같은 얘기도 나오죠. 그래서 연구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 먼저 맞고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거나 뭐 얀센 백신 맞고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거나 이렇게 이제 그런 걸 연구를 하고 있어서 이제 추후에 이제 뭐 내년도에 맞을 때는 화이자 백신 정년도에 맞은 사람 내년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더 유리할 거예요.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은 사람 화이자 백신 유리할 거예요. 이런 연구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년 백신은 아마 이렇게 교차 접종도 가능할 거고 다른 백신, 인플루엔자 백신도 뭐 가을 되면 맞기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2주 간격씩 두면 돼요. 2주 간격. 2주 간격 두고 접종하게 돼 있고 추후에 동시 접종에 대한 연구도 시행이 되면 동시 접종해도 된다 그러면 하루에 그냥 독감도 맞고 뭐 코로나도 맞고 그리고 더 한 2, 3년 지나면 아예 백신 안에 독감 백신과 코로나 섞어서 이거는 독감 코로나 백신입니다. 이렇게 해서 섞는 백신도 언젠가 나오겠죠. 그렇게 이제 준비 연구 단계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어요. 부작용 얘기를 이제 꺼내볼 건데요. 대부분이 그냥 보면 접종 부위 아프고 피로감, 두통, 근육통 이게 사실 의사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겪는 사람 입장에서 죽을 것 같아요. 39도 뭐 열나고 38도 열나고 막 온몸 수치가 보면 죽겠죠. 그러니까 죽겠죠라는 의미죠. 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경증이에요. 죽을 정도 또는 입원하게 될 정도가 중증이고요. 그냥 아프고 그냥 지나가면 대부분 48시간 내에 회복이 되거든요.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다 비슷해요. 특히 최근에 만든 백신들은 독감 백신 하나도 안 아프잖아요. 거의 안 아프죠. 독감 백신도 가끔 뭐 앓는 사람 있지만 이 백신들은 면역을 자극하려고 정말 작정을 하고 만든 백신이에요. 내 면역계를. 그러니까 왜냐하면 생길 거면 제대로 항체 생겨가지고 안 걸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잘 만든 백신이다 보니까 오히려 독감 백신보다 훨씬 면역 반응이 세게 나타나고 그 면역 반응의 증거가 다 이런 증상들이에요. 여기 나온 증상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열나고 온몸 쑤시고 아프면 아, 내 몸의 상체가 아주 잘 생기는구나. 그래서 최근에 어떤 적이 있었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거의 50세를 기준으로 50세 이상은 백신 맞아도 별로 안 아프고 열도 안 나고요. 50세 미만은 한 20, 30대는 열도 펄펄 나고 그러니까 50대의 어떤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열이 나는데 막 웃었대요. 내 면역계가 아직도 튼튼하구나. 이렇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면역 반응이 잘 생긴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고요. 그리고 백신마다 되게 재미있는 게 1차 접종이 힘든 백신이 있고 2차 접종이 힘든 백신이 있어요. 1차 접종이 힘든 백신? 뭘 것 같아요? 얘는 2차가 힘든 백신이죠. 2차가 주황색인데 주황색이 다 많죠. 이게 뭐죠? 뭐라고 돼 있죠? 화이자. 화이자는 1차 때보다 뭐 피로감, 열나고 온몸 아프고 열나고 이런 게 열은 더 많이 나죠. 3배 이상 나요. 그러니까 저 화이자 백신 맞을 때 되게 편했댔잖아요. 그럼 저는 2차 접종할 때 상당히 힘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화이자는 1차 때 편하고 2차 때 힘들어요. 근데 지금 화이자랑 아스트라제네카 동시에 맞고 있잖아요. 근데 화이자 맞은 사람들 별로 힘들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스트라가 유독 뭔가 좀 많고 아픈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아스트라가 반대예요. 아스트라 반대인데 봅시다. 아스트라 대조군 보지 말고 아스트라 전체인데 1차 투여 84%, 2차 투여도 줄져 다. 아스트라는 어떻게 해요? 1차 접종이 힘들어요. 아스트라. 그러니까 지금 아스트라가 지금 전체 접종이 90%가 넘기 때문에 훨씬 많이 맞고 또 지금 병원에 있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들이 접종을 하고 있으니까 제일 힘든 시기예요. 접종이. 그러니까 아스트라는 1차 때 힘든데 역전이 되죠. 2차 때는 아스트라가 좀 더 편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2차를 고민해야 되고 아스트라 맞아서 힘들었던 분은 2차 때는 좀 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되게 중요한 팁이에요. 이거 누가 안 알려준 팁이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시면 접종할 때 예상을 하시면 돼요. 화이자 접종, 화이자나 모더나 딱 이제 대상되면 아 1차 때 편하고 2차 때 좀 힘들겠구나.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백신은 한 번인데 얀센이나 아스트라제네카 1차 때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차 때 좀 죽겠구나, 힘들겠구나 생각하면 돼요. 예. 그래서 죽겠구나는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몸이 힘들겠구나 이런 의미예요. 질문 있어요 혹시 여기까지? 좀 더 넘어갈까요? 그리고 mRNA 백신들의 아나필락시스는 주로 아까 말한 대로 15분 이내에 많이 발생을 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아까 응급처치 한다 그랬죠. 사망자 분포 58만 명 우리나라 접종했는데 현재까지 16명이 사망을 했었는데 백신과 연관성 없다고 나왔고요. 이미 접종을 많이 한 영국에 화이자 백신 940만 명 맞았는데 212명, 840만 명인데 240명이 사망했는데 전년도의 사망률 통계보다
높지 않아요. 전년도 예방접종 없을 시기의 사망자 숫자하고요.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을 때 동일 기간의 사망자를 비교했는데 사망자 안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다는 얘기죠? 그냥 기저질환의 사망률이 상당히 높다. 인과관계 없다고 나왔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1월 18일까지 미국이 1,750만 명 사망인데 196명 사망이고 요양원이 129명인데 전년도 동일 기간 요양원 사망자 별로 높지 않다. 즉 인과관계가 별로 없을 거라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망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사망하신 분한테는 당연히 이제 애도를 표현해야 되긴 하지만 실제로 어떻다? 실제로 백신과 연관관계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 질문 없으신가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너무 강의를 오래 했군요. 예. 예, 그래서 코로나19의 유행의 지속과 함께 바이러스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요 화두다. 이미 그렇게 느끼죠. 이미 벌써 1년이 코로나랑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행이 감소될 때가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말씀해 주시죠. 그 최근에 코로나 확진 받은 임산부가 낳은 아이가 그 항체가 생기다고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앞으로도 이제 이런 바이러스가 이제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는데 인류가 이런 바이러스에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예, 특히 임산부에 관련된 문제는 조금 부연해 설명하면, 그러니까 임산부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태아에서 항체가 나온 게 엄마가 걸려서 엄마가 만든 항체가 태반을 통해 넘어간 건지 아니면 바이러스가 애한테까지 넘어가서 아이 스스로 항체를 만든 건가는 아직까지 증명이 안 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부는 바이러스가 넘어가기도 하고 일부는 항체만 넘어갔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코로나에 걸린 산모가 애를 낳았을 때 크게 아이한테 문제가 된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일단은 바이러스가 넘어가도 큰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고 혹시 항체가 많이 나오는 거는 엄마가 만든 항체가 넘어갔을 가능성도 아직 배제는 못하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인류가 계속해서 바이러스와 계속 살아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겠죠. 코로나19가 지나가더라도 앞으로 뭐 어떻게 될까요?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의 우리의 삶의 패턴들을 코로나19 지내면서 좀 이런 형태가 안전하다, 바이러스도 안전한 게 뭔지를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도 바이러스부터 안전한 삶의 모습을 조금씩 만들어 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심하게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운 게 유행하더라도 이번에 정말 고생했던 부분들이 다 그때 대응하는 그거에 좀 아주 쓴 약이 됐지만 그때 다 대응하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답은 예, 요거 두 번째 거에 대한 건가요? 첫 번째. 예, 질문 하나 더 있나 봅니다. 예, 다음 질문. 예, 질문. 예, 질문해 주시죠. 예, 손 한번 다시 드는 거부터 다시 할게요. 예. 예, 질문 있으세요? 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고 또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 블루 아니면 우울증 그런 환자가 늘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넘어갔어요. 예, 질문하시죠. 다시 한번 손 드는 것부터 다시 할게요. 예, 손 들면 질문 있으세요? 예. 그럼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저희 삶에 영향을 미칠 거라면 일반인 차원에서도 감염 증상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더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혹시 막 자기가 혼자서 막 집에서 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진단 키트라던가 이런 게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네, 질문만 다시. 예.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거라면 일반인 차원에서도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혼자서 집에서 이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키트 같은 게 만들어질까요? 일단 뭐 자가진단 키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임신진단 키트 같은 거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코로나19 진단 자체 정확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가진단 키트를 이제 아직까지 승인을 안 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자가진단 키트 이미 승인돼서 집에서 검사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 본인이 그냥 동영상 보고 코 막 찔러가지고 보내면 그게 이제 연구소로 가서 검사 결과 2, 3일 만에 통보받는 방법도 있고요. 자가진단 키트 가지고 이제 체크해서 하긴 하는데 다만 자가진단 키트의 정확도가 아직까지 우리가 보통 통상하는 PCR 방법보다는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환자 발생이 많지 않은 국가에서는 잘 안 쓰는 방법이어서 안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추후에 코로나에 대한 그 자가진단 키트의 정확도가 올라가거나 또는 이제 그 감염병 자체가 너무 확산이 돼가지고 일단 병원까지 와서 하는 것 자체가 병원에 큰 부담을 주는 상황이 되면 자가진단 방법들도 특정 질환에 대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추가 질문 있나요? 그러면 우리 다음 얘기 두 번째 결론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백신 접종과 국내 유행의 최소화가 앞으로 가장 중요한 숙제다. 그러니까 아까 잠깐 이스라엘 얘기 드렸지만 이스라엘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기 때문에 먼저 유행이 꺾였고 백신 접종에 이제 올라가면서 정체됐던 게 다시 꺾이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조금씩 유행이 악화되는 측면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행이 갑자기 4차나 5차 유행이 오게 되면 백신 접종할 때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방역을 하는 인원들이나 재핑 접종하는 인원이나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하는 사람이 또 갑자기 유행이 커지면 또 그거에 대응도 해야 되다 보니까 백신 접종에 타격일 수도 있고 또 확진자 늘어나서 백신 접종 센터에 확진자들을 막 들이닥쳐가지고 백신 접종 센터 하루 이틀 문 닫아버리면 접종도 뭐 연기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코로나 유행도 안전하게 유행을 하고 그다음에 백신 접종도 잘 해서 앞으로 이제 10월, 11월까지 큰 유행 없이 잘 막아내는 게 되게 중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혹시 뭐 여기서 질문 있으신가요? 예. 만약 이거 아니에요? 다음 건가요? 예, 넘어갈게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중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코로나19는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감이 사그라들 때 심리적 종식이 될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백신 많이 접종하고 또 좋은 치료제도 나오고 이러면서 사망률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또한 우리가 코로나19를 대할 때 일단 한번 이제 코로나19 걸려도 죽는 병도 아니고 잘 걸리지도 않아. 이런 병이 될 때쯤 우리에게 있어서는 심리적인 종식이 올 거라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지금까지 질문들 혹시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저희 청년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코로나19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이 가장 무서워요. 지금 비대면 교육이나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언택트 시대가 왔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삶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우리가 느낄 때 종식 상황이 돼버리면 어느 정도 일상은 회복이 되긴 할 건데요. 다만 우리가 이제 이런 기술의 진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설마 되겠어 또는 불편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뒤로 밀어넣었던 기술들이 많죠. 그러니까 재택 뭐 근무라든지 또는 이제 온라인 수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가능하긴 했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이제 사용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다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수업도 해보고 온라인 회의도 해보고 뭐 이러고 해보고 또 재택근무도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도입할 때 앞으로 5년, 10년 걸릴 만한 게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이렇게 확 당겨져 버렸거든요. 코로나19가 끝났을 때 재택근무라든지 또는 온라인 수업이나 이런 부분이 효과적인 영역들은 어떻게 될까요? 더 계속해서 이어지겠죠. 그리고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느껴진 폐해들,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을 안 되는 부분들 중심으로 교육 현장은 그런 실습이라든지 그런 위주의 수업 형태로 그러니까 일부는 온라인 수업, 일부는 이제 현장 수업, 그러니까 보통 이제 플립 수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그런 형태의 수업으로 발전될 거고 회의들도 맨날 돌아다니면서 회의하다 보니까 하루에 회의 2-3개 하면은 하루가 다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회의는 하루에 한 번이면 되긴 하는데 그죠? 근데 지금 온라인 회의를 하다 보니까 그냥 시간별로 그냥 이동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뭐 3시에 회의하나 4시에 회의하나 5시에 회의하나 좀 회의에 공해가 되긴 하지만 어떻든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꼭 만나서 막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상황이 아니면 대부분 그냥 자기가 있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회의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만들려고 하지 않더라도 정착이 되기 시작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부 지금처럼 우리가 코로나 때처럼 막 어쩔 수 없이 하는 상황들은 벗어나겠지만 이미 경험해본 편리한 수단들은 계속해서 코로나가 지나가도록 될 거고요. 또 앞으로 감염병이 또 유행하게 되면 지금의 상황들이 언제든 올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어떻게 되는 거죠? 교육을 하더라도 대면 수업만으로 준비를 안 하고 언제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온라인 수업의 방법들을 꼭 부가적으로 준비를 하는 상황이 오겠죠. 그런 삶의 방향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틀어지는 않겠지만 지금보다는 좀 더 다른 형태의 삶을 살게 될 거라는 부분들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예, 또 추가 질문 있나요? 네, 말씀. 그 방문지마다 QR 코드 인증 절차도 그렇고 백신 접종 안내도 휴대폰 문자 링크로 보내준다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온라인 또는 모바일 시스템에 취약한 노령층이나 인프라가 부족한 취약계층의 경우 대처에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 같은데 또
또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서 교육 불균형도 심해졌다고 하고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 이런 사회 취약점들이 부각되는 상황이라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보다는 두려움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전선에서 코로나19를 대응하시는 입장에서 이러한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이고 중요한 질문인데요. 언제나 그렇지만 취약한 사람들은 어디 가나 취약해요. 그렇죠? 그게 어떤 부분이죠? 이게 불평등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느끼는 취약계층들도 있지만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취약한 국가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너무 행복한 수준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떻든 간에 앞으로 계속해서 취약한 그룹이 취약하게 남아있는 국가는 어떤 국가가 될까요? 예, 도태되거나 아니면 그 국가는 앞으로 선진국이라는 단어를 쓰기 어려운 국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유행이든 어떤 재난이든 간에 그런 상황에서 언제나 취약계층들이 계속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그거에 대한 개선이 없이 그냥 지나가는 국가들은 그냥 그런 국가, 이류 국가, 정말 국민들과 동행하지 못하는 국가가 될 거고요. 그런 취약계층들을 어떻게 해서 보다듬어서 어떻든 그 사람들이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또 취약한 계층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국가가 앞으로 이제 정말 진정한 선진국이라는 얘기를 듣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미 취약한 계층의 감염병에서 어떻게 될지 다 봤어요. 뭐 소상공인, 일용직 노동자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정보 전달에 있어서의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취약계층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 안 하고 있다가 또 닥치면 또 그러네.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나라는 발전이 없었다는 거죠. 솔직히 2015년에 메르스 유행했을 때하고요. 2019년에 2020년에 코로나 유행했을 때 달라진 부분이 있긴 있죠. 하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대로 취약계층이 어떻게 고통을 받는지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유행이, 새로운 감염병 유행이 오든 새로운 재난이 올 때 취약계층들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이번에 경험한 걸 토대해서 개혁해 나가야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하죠? 취약계층을 도와주면 뭐가 필요해요? 정책. 두 번째,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주로 돈을 썼던 영역에 대해서 지출하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관념 자체가 바뀌고 경제적인 정책이라든지 경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바뀌지 않고서는 절대로 취약계층을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그런 정책에 입안하고 그런 과정들을 해야 되는 20, 30년 이후에 지금 이 상황을 겪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바꿔가는지 이 나라를 바꿔가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국가에 살 건지 그냥 그저 그런 국가에 살 건지 아니면 취약한 사람들도 잘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들 건지는 바로 여러분의 어깨에 놓여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더 추가 질문 없나요? 예, 그럼 여기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책임이 앞으로 가장 중요하니까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도 선배로서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교수님 강의 잘 들으셨죠? 예, 저는 교수님 지금 이 시간에도 그 돌보시는 환자분 두시고 여기까지 와주셔서 저희한테 소중한 시간 내주셨는 걸 알았을 때 상당히 좀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전염병에 대한 정보도 알게 되고 그리고 올바른 판단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 코로나 백신 맞으실 거지요? 예, 저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자기 자신을 약간은 좀 힘들더라도 다른 분들 또 같이 사는 다른 분들 위해서 저희가 조금은 불편함 또 희생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에 있는 다른 분들 위해서도 그렇게 행동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강의해 주신 우리 이재갑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큰 박수 드리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